안녕하세요. 네, 거시경제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잠깐 언급을 했었고, 한 학기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강의 영상에서는 우리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우리 뭐 할 건지, 뭐 배울 건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 와중에 거시경제학에 대한 개념, 거시경제학이 어떤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졌으면 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학이 다른 이제 경제학 원론부터 배워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제학 전체적인 원론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거시경제학 전에 우리 미시경제학 부분을 먼저 공부한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경제학 자체를 이제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눈다면 미시경제학 파트와 거시경제학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미시경제학 파트를 좀 더 많이 응용한 각각의 세부적인 또 과목들이 있을 거고요. 거시경제학을 응용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런 또 세분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미시경제학은 사실 경제 주체들이라고 하죠. 소비자, 생산자, 정부 이런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거시경제학은 아주 큰 눈으로 국가경제 아니면 공동체 경제 자체의 전체적인 틀을 애그리게트한 거, 뭉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어에서 얘기하는 마이크로와 매크로에 대한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조금씩 다른 거죠. 네, 거시경제학이랑 미시경제학이랑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 거시경제학을 쭉 공부해 볼 거고요. 거시경제학에서 이제 중요한 변수들, 거시경제학에서 주로 바라보고 있는 변수들. 왜 그 변수를 바라보느냐? 거시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주요 변수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 나갈 건데 이제 하나하나 그 변수들을 살펴볼 테지만 그 변수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 또는 왜 바라보는지 이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게 이해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과연 거시경제학자들은 어떤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가? 어떤 연구 주제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그냥 일반 국민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똑같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주요 변수들을 바탕으로 분석해내는 것이요. 그게 바로 거시경제학의 목표가 되겠네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가? 거시경제학의 주제로서 적합한, 이제까지 계속 연구되어 오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건지 한번 하나하나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 경제가 침체된다.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돈이 너무 안 돈다. 경기가 너무 나쁘다. 침체돼 있다. 소비가 없어진다. 예, 이런 거.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소비가 consumption frozen이라고 하는데 예, 경직되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정부는 어떤 경제 정책을 통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공급적인 측면, 수요적인 측면 이렇게 분석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경제 원론에서 배웠던 시장 이론의 바탕을 둔 분석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거시경제라는 것은 미시경제에 비해서 시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자, 어떤 모형이든지 간에요. 경제학에서 시간이 들어갔다 그러면 변수 하나가 더 들어간 것이 되고요. 변수 하나가 더 포함됨으로 인해서 모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했던 미분이라는 간단한 미분 이런 것들 원래 다변수 미분이 돼가지고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요. 하여튼 미분만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이 타임이 들어오고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지는 모형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런 복잡한 모형보다는 이제 이런 거시 주요 변수들의 변화를 보고 이걸 상황을, 이런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더 맞춰서 이번 학기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간 모형은 상당히 뭐 중급 것이라든지 고급 것이라든지 이렇게 석사과정, 박사과정 가서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수학적인 범위가 이제 단순한 미적분학을 뛰어넘는, 예, 미분 방정식이라는 모형을 써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일단 무시를 하시고요. 일단 하나의 주제 중에 한 가지 궁금했던 거, 경기 침체가 왜 발생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문을 봐가지고 대충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거는 또 알 수 있죠. 경제신문에 대해서, 경제신문을 통해서 많이 또 이렇게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문제 한번 고민해 보게 될 겁니다. 뭐 간단한 예들을 통해서 할 거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복잡한데, 네, 복잡한 걸 단순화해서 해석하는 거, 그게 모형하고요. 그 모형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 과학입니다. 사회 과학이, 경제학이 과학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우리가 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요즘 또 뭐 최근 들어서 또 핫한 부분들이 있죠. 주택시장입니다. 주택시장. 한국은 특히 주택시장에 더 민감하죠. 땅이 뭐 70%의 산에다가 30%의 대지밖에 없는 그런 좁은 국가에 살고 있고, 국가 자체, 영토 자체도 그다지 크지 않고 해서 그런 어떤 주택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주택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요거 어떻게 해석할 건지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주택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다른 경제에는, 다른 경제적인 변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또는 옛날과 과거랑 비교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의 변화, 거시경제 변수들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도 거시경제의 한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되겠네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든다면, 정부의 재정 적자입니다. 자, 정부가 뭐 경기 침체일 때 돈을 푼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은 사업을 펼칩니다. 공공사업을 펼쳐가지고, 그 일반 국민들한테 뭐 요즘도 그렇죠. 돈을 나눠줍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소비를 진작시키는 목적도 있고요. 경기 부흥이라는,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흥이라는 어떤 목표가 있죠.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경제가 잘 돌아갔을 때 국민의 소득도 오르고 GDP도 올라가고 모든 경제의 순환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경기가 침체됐어요.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득이 줄어들면 느낍니다. 미래 소득이 더 작아질 거라는 불안도 있습니다. 소비를 적게 하겠죠. 소비를 적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적다는 건 생산한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생산한 물건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면 재고가 쌓입니다. 재고 쌓이면 생산자들은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겠죠. 안 팔리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쌓아두는 것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줄이게 되겠죠.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면 고용이라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평균적인 국민들의 소득은 고용이 줄어들고 해고당하고 직장을 잃고 줄어들게 되겠죠.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또 줄어듭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사습니까? 그런 식의 악의 구렁텅이로 계속 빠져들게 되고요. 그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경제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경제뿐만이 아니죠. 경제가 그렇게 불안하게 되면 결국 사회 정치적인 부분까지 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경제, 뭐 돈이라는 거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변수들의 변화에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거시경제 문제의 어떤
논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다음으로 하나 또 살펴볼 수 있는 현상. 네. 1980년대에 비해서 1970년대에 비해서 오늘날의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죠.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뭐 시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가가 증가한다. 물가 증가? 예, 우리 다 알고 있죠.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느냐? 네,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주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럼 이걸 막을 방법이 있다든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는요. 네. 빈곤입니다. 경제 성장, 경제 발전에 대한 내용이죠. 아주 못 살던 나라, 70년대, 60년대 못 살던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경제 성장을 눈부시게 해가지고, 뭐 세계적으로도 떵떵거릴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되는 원인은 뭔가? 그리고 어떤 나라는 70년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는데, 아주 부강한 나라였는데 점점 쇠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만 봐도 그렇고요. 중국도 지금 상당히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박차를 가하고 이제까지 이제 미국과 거의 대등할 수준까지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미국을 초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또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경제 발전에 관한 거, 경제 개발에 관한 거, 네, 이런 내용이 상당히 또 거시경제학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제들, 아주 큼직큼직한 주제들이 있고요. 그 주제들을 경제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조건, 거시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이거는 이제 거시경제학 부분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거시경제학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국제무역입니다. 제가 전공한 게 국제무역이고요. 무역 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그리고 무역 적자가 발생했을 때 한 국가의 후생, 사회 후생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무역과 국제 간의 관계와 거시 경제 자체에 대한 변화들에 대한 또 연구가 활발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가 점점 감정적으로 피지컬하게, 그러니까 거리 자체가 좁아진 건 아니지만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아주 상당히 가까워졌죠. 비행기를 통해서 여행도 훨씬 더 쉬워졌고 빨라졌고, 옛날에 비해서는 그게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무역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과 무역하는 거 꿈도 꾸지 못했다면, 이제는 어떤 나라에서 물건이 상당히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수입하고 수출하고 다 계약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까워진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이런 사회에 살고 있을 때 국제 무역의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데 대한 분석도 상당히 거시경제를 이용한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 큰 주제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큰 주제들, 그런 큰 논제들을 어떤 식으로 거시경제학에서는 분석할 것인지, 이번 학기 쭉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바라볼 기회가 조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해답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구나, 네, 이런 변수들을 통해서 이런 분석을 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중급이나 고급 거시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나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부분으로 이제 거시경제학이 대충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어떤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 연구 주제를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낼 수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전반적인 거시경제학이 어떤 걸 하는 것이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논제들을 몇 가지 준비해가지고 예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처음 시작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거시경제학에서 중요한 변수 몇 가지들을 오늘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GDP가 되겠고, 그 다음에 CPI, 그러니까 물가 지수입니다. 지수라는 거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별한 형식의 도구죠. 뭔가를 이렇게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 인덱스라고 하는데 지표, 지수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 CPI가 물가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업률, unemployment rate이라고 하죠. 실업률에 대한 이해,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측정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요 변수들, 이 변수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하나하나 이해하고 이게 뭔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차근차근 따라서 이해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에 대한 이해들이나 제반 설명들도 잘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거는 GDP입니다. Gross Domestic Product. 뭐 예전에 뭐 90년대 전까지는 GNP라는 개념을 많이 썼어요. Gross National Product. 내셔널이라는 거, 내셔널리티, 그러니까 국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소득을 발생시켰다, 어떤 생산물을 만들었다, 그건 GNP에 포함됩니다. GDP라는 건요, domestic이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뭔가의 가치를 창출했다면 우리나라의 GDP에 들어갑니다. 국내 domestic, domestic하게 생산된 가치들을 측정한 것이다. 점점 더 국제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국적보다는 영토 중심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GDP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 거고요. GDP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GDP라는 건 뭔가? 국내죠, 국내. 국내에서 생산된 일정 기간 동안, 보통은 1년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그렇죠? GDP 1년 단위로 측정이 돼요. 근데 집계하는 범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는 분기별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GDP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될 거 영역이고 기간이고 어떤 대상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다 모았다 그래서 그로스고요. 도메스틱이 국내라고 해서 도메스틱이고 프로덕트, 생산물의 가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산물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어떤 것들을 범주 안에 넣느냐라는 걸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범주 안에 넣냐면 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의 가치입니다. 최종 생산물의 가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중간에 농부가 쌀을 만들었어요. 쌀 농사를 지었어요. 쌀 농사 지은 그 쌀을 가지고 공장에서 그 쌀을 사들여서 쌀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쌀 과자를 만들어서 쌀 과자가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중 합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농부가 회사에 판 가치 GDP에 계산하지 않고요. 회사가 소비자한테 팔아서 마지막으로 생산된 쌀 과자의 시장 가격을 시장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과자를 팔았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GDP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중간재라고 하는데요. 중간재의 가치를 포함하게 되면 그 가치만큼 또 2번씩, 3번씩 중복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 생산물의 가치다라는 얘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생산물만 되느냐? 우리 생산물이라고 하면 최종 생산물이라고 하니까 어떤 물품, 상품만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최종적으로 어떤 가치가 실현된 것, 물건을 팔아가지고 시장에서 거래된 뭔가, 그 가치를 받은 어떤 것이라면 GDP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과외를 받았다, 어떤 수업에 수강을 했다, 학원에 가서 수업을 했다, 수강을 했다, 이런 경우도 서비스죠,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도 GDP에 포함되고 생산물, 생산된 가치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GDP,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GDP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걸 최종적으로 그로스 합한 거, 네, 애그리게트 한 거, 그로스, 예,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DP, 예,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근데 이제 그 GDP를 정의하는 거를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네, 뭐 국민 소득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국민 소득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최종 가치가 생산이 됐다라면 1년 동안 어떤 가치가 생산이 됐다라면 이 가치들이 누군가한테 예, 속하겠죠. 예.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 주주죠. 주주한테도 그 가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국민소득과 연관된다. 소비와 지출과 소득의 측면으로 GDP를 분석해 볼 수 있다. 그게 삼면 등가의 법칙이고요. 네, 지출 국민소득, 네, 그 다음에 소득, 생산 국민소득. 그리고 GDP를 생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던 거, 가치를 생산했던 거라는 측면으로 계측할 수도 있을 거고요. 국민들이 얼마나 소득을 벌었다, 국민소득이라고도 하죠. 물론 요거 이제 정확하게 또 구분하는 항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 소득적인 측면도 생산적인 측면하고 일치해야 된다. 사후적으로 계산이 맞아지게 됩니다. 지출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소득한 걸 가지고 어떤 지출을 하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되고 이랬을 때 모든 지출된 돈을 더했을 때 그 합계도 GDP 자체와 같아지게 된다. 총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합을 일정한 기간 동안 했을 때는 같아지게 된다. 그게 삼면 등가의 법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GDP를 측정하는 방법도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정의했던 것처럼 생산 최종물의 최종 가치라고 했을 때 이게 통계적으로 집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방법을 쓰냐? 지출 국민 소득이라고 해서 각각의 계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총 생산물이 지출되느냐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GDP를 산정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소득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고 그 방정식을 통해서 각각 계정이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포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그러고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출과 소득과 생산이 같아지는 삼면 등가의 법칙이 있다. GDP를 그렇게 계측하고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삼면 등가의 법칙 중에 소득과 지출이 어떻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표로 나타내는 게 예, 경기 순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게 민간 부분만 표현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에 관한 내용들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만 살펴보시자면 여기 순환 경로에서 보시듯이 가게가 있죠.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을 겁니다. 가게와 기업은 뭐합니까? 기업은 생산 활동을 하죠. 생산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빵을 생산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전체적인 기업이라는 전체적인 그룹이라면 재화 빵이 아니라 무슨 어떤 생산물 GDP를 생산을 하겠죠. GDP 양을 생산을 하면 가게는 그걸 소비하게 됩니다. 소비하게 되는데 그걸 소비하는 과정에서 지출을 하게 되죠. 소비 지출이 있을 거고요. 뭐 투자 지출도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하나의 간단한 모형이니까 여기서는 재화나 빵을 생산했다고 치고 빵 생산하는 기업이고 가게는 우리 경제에 남아 있는 있는 가게다. 그러면 그 빵을 소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소득을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겠죠. 소득을 가게에서 가지고 있는 소득을 지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득은 어디서 오느냐? 이 경제에 하나의 기업밖에 없다면 이 기업에 우리가 가서 노동을 하고 노동을 통한 노동소득을 얻어들이게 되겠죠. 물론 지배구조 자본을 기업에 투자했다 그러면 자본소득도 물론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만 있다라고 치고 자본이 없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 기업에 가서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 소득과 이 지출량이 사후적으로 결국에는
다 같아지게 되고 이거를 GDP로 측정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재화 빵의 가치, 생산된 재화의 빵의 가치는 지출로 최종적으로 같아지게 될 것이고 노동을 제공하고 받아들인 그 소득도 기업이 소득을 가지고 있는 뭐 유보자금이라는 뭐 세부적인 항목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한 모형일 때 생각을 해본다면 사후적으로는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노동소득과 재화빵을 먹고 나서 지출하는 것, 소비 지출하는 것, 그 지출 국민소득, 생산 국민소득, 그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적인 측면에 모든 세 가지 부분들이 같아진다. 삼면 등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경기 순환도를 통해서 순환 경로 이 관점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바라볼 거는 GDP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이 또 하나가 있다. 아니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결국 결론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중간재는 최종 가치제를 계산하는데 GDP를 계산하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다른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부가가치만을 합계해서 GDP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금을 거둘 때 그 세일즈 텍스라 그래가지고 상품을 팔 때 상품에 이렇게 그 나와 있는 정가가 있겠죠. 정가가 2,000원이다. 그러면 뭐 5%, 정가 2,000원에다가 5%를 더 계산할 때 빼가지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일즈 텍스를 직접적으로 걷어가는 방식을 쓰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찍혀있는 가격대로 돈을 주고 나오면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매기는 경우는 비슷한 동일한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해서 세금은 매겨서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뭐냐,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VAT, Value Added Tax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부가가치세고요. 부가가치라는 건 뭐냐? 내가 농부한테서 쌀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쌀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쌀과자 팔 때, 쌀을 사가지고 왔을 때 쌀을 50원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쌀과자를 100원 주고 팔았어요. 내가 생산한 부가가치는 얼마입니까? 50원이죠. 100원에 팔고 50원에 사왔으니까 내가 생산해냈던 가치, 창출해냈던 가치는 50원이죠. 그럼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는 쌀을 50원에 팔았죠. 농부가 창출해낸 부가가치는 얼마죠? 뭐딱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가 쌀 심고 자기 농사 지어가지고 50원이라는 가치를 창출해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예로 그러니까 다른 비용들은 들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농부가 창출해낸 부가가치는 50원. 그리고 쌀과자 생산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도 50원. 합하면 100원이죠. 자, 얼마에 팔았다고 그랬죠? 100원에 팔았다고 했습니다. 최종 가치 그 100원과 부가가치 더한 거 100원. 네, 경제가 이렇게 심플하다면 다 똑같죠. 부가가치 합으로도 GDP를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GDP라는 거 일정 기간 동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경제 내에서 우리 국가 내에서 도메스티컬리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합. 최종 생산물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한다고? 그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으로 측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물건들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 개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한번 꼭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GDP라는 거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합이죠.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VAT, Value Added, 그러니까 부가가치로 얘기를 한다면 각 생산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합으로도 계산될 수 있다. 이거 금방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던 중간재에 대한 가치를 더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는 부가가치의 합과 최종 가치의 어떤 총합이 또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중간재의 가치를 최종대로 잘못 생각하고 더했다면 이중 계산이 돼가지고 더 많은 가치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계산하는 것들 막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는 최종 가치 합 그런 것들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물론 부가가치의 합으로도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 배웠습니다.
다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지출 국민 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출 국민 소득. GDP는 국가 경제에서 어떤 식으로 지출되고 있느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GDP를 산정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구성들을 가지고 있느냐? 네, 많이 보셨을 방정식일 수 있습니다. 뭐 거시경제학 꼭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 거시경제학적 내용을 다룰 때 이런 방정식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까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없다고 정부도 있고 정부가 없다면 최종 생산물로 나온 그 생산물은 소비되거나 투자됩니다. 네, 소비되거나 투자돼요. 컨섬션, 네, 소비죠. C의 이니셜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I죠. 인베스트먼트. 우리 그 현실적으로는 물건을 만들었는데 팔리지 않는다면 그게 뭘까요? 네, 재고입니다. 재고. 인벤토리라고 영어로 하는데 그 인벤토리도 인베스트먼트의 항목에 포함됩니다. 자, 만들었는데 쓰여지지 않고 있다 또는 만들어 가지고 지금 쓰지 않고 다음 기수에 쓰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 그거 다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임의적으로 컨섬션과 인베스트먼트로 아주 그러니까 국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가 경제를 정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정부가 있다 그러면 어떤 지출이 있어요? 정부의 지출이 있을 수 있죠. 민간의 지출은 소비와 투자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정부의 역할이 들어온다면 정부가 들어온다면 정부의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구매, 정부 지출, government expenditure라고 얘기하고요. G라는 이니셜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 그냥 하나의 국가만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국제사회, 글로벌화된 이런 현실들을 기울여가지고 생각해 보면 수입과 수출이 일어납니다. 수입과 수출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순수하게 만들어진 건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죠. 생산된 거죠. 그러면 수출을 하면 없어집니다. 그렇죠? 수입을 하면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GDP에 계산돼서는 안 됩니다. 빼줘야 되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소비로 쓰여졌더라도 수입해가지고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X-M 수출한 거 양에 대해서 수입한 양을 빼준 것 net export라고 합니다. 순수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항목들로 지출 항목들로 GDP를 계산해낼 수 있다. 자, GDP를 GDP라고 쓰면 좋겠지만 이제까지 경제학에서 많이 이렇게 단순하게 Y라는 표시로 써왔습니다. Y는 어디서 왔느냐? yield라는 수학, 수확물 이런 거 의미하는 yield에서 왔고요. Y는 yield, GDP는 C consumption 더하기 I 투자 더하기 government expenditure G 더하기 net export 순수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각 계정이 1년 동안 얼마나 변화했는지 얼마나 커졌는지 그 양이 얼마 있는지를 더해가지고 GDP를 계산한다. 네, 지출 국민소득을 통한 GDP 산정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이 아주 상당히 많이 쓰여요. 네, 이 방정식도 아주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모형에서도 많이 쓰고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이렇게 그냥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익혀지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방정식은 계속 쓰게 될 거니까요. 그럼 그 항목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항목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C는 뭡니까? 소비라고 했죠. consumption입니다. consumption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일반 물건들을 사는 거, 네, 소비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비하는 건데 그거를 consumption이라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소비는 누가 하는 거죠? 가게가 합니다. 네, 소비자들의 집합, 가게죠, 가게, household. 그 가게가 하는 거, 어떤 것들을 지출할까요? 어떤 것들을 소비할까요? 그래서 그 좀 항목을 조금 나눠 보자면 내구재가 있을 수 있고, 네, 비내구재가 있을 수 있고,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 얘기로는 용역이라고 했는데 서비스라고 요즘은 더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구재와 비내구재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소비 자체가 이제 컨섬션이 그런 내부적인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요 내부적인 항목이 데이터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얼마나 큰 포션들을 차지하는지, 그 부분들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또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일 때 c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뭐죠? 투자입니다. 투자. 인베스트먼트가 뭐죠? 자본에 대한 지출입니다. 자본에 대한 지출. 자본이 뭐죠? 생산 활동에 쓰여지는 생산 요소 중에 한 가지죠.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이전에 생산됐던 거 남겨놓는 거, 아니면 상품들이 생산됐던 거 나중에 팔라고 남겨놓은 거, 인벤토리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재고도 들어가고, 쓰지 않고 컨섬션으로 나가지 않고 자본화돼서 쌓아놓고 다음에 생산 활동에 쓰여지게 되는 거, 자본으로 측정됩니다. 그 양을 우리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투자의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과 투자에 대한 어떤 분석 또는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강조해서 하는 내용이 있을 테니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에 대한 지출, 이것이 인베스트먼트, 그렇죠? 장래에 생산에 사용될 물건들을, 물적 자산들을 우리가 투자라고 하고요. 물적 자산들을 쌓아놓는 거, 이거를 투자라고 하고요. 항목은 뭐 고정 투자 있을 수 있고, 가변 투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재고 투자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공장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가게도 투자를 합니다. 특히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우스, 집, 하우징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투자의 항목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뭐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주택에 관한 것들은 투자 항목으로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 투자, 인벤토리가 있겠죠. 이번 연도에 이번 회기에 만들었는데 팔리지 않아 가지고 쌓여 있는 것, 그 재고 투자가 되겠습니다. 투자는 이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와 자본이 어떻게 다른지. 투자? 자본? 네. 한 가지 아주 극명한 차이를 얘기를 한다면, 뭐 영어로는 플로우와 스톡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를 집계할 때 어떤 시점에서 딱 집계하는 거를 스톡이라고 해요. 스톡. 어떤 기간 동안 집계하는 거를 플로우라고 합니다. 흘러가는 것들을 이렇게 유량,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들을 이렇게 총 막아가지고 어느 양만큼 이렇게 측정하는 거. 그다음 저량이라고 하는 거, 어떤 시점에서 그 크기를 측정한 거를 저량이라고 해요. 자본은 어떤 시점에서 집계한 것이고요. 투자는 어떤 기간 동안 흘러간 총 양을 집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의 변화, 그것이 다름 아닌 투자가 된다라고 간단하게 지금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량, 저량에 대한 개념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으로는 정부 지출이 있었죠. 정부 지출 G가 있습니다. 정부가 구입하고 사용한 서비스까지, 상품과 서비스를 다, 재화와 서비스를 다 정부 지출에 넣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산의 주체는 아니죠. 정부는 가게처럼 쓰기만 하는, 가게는 생산 영역에 참가하지만 정부는 쓰기만 합니다. 물론 뭐 공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실 기업이 추구하는 것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고요.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지출하는 주체예요. 그럼 정부 지출은 상품을 사거나, 그럼 정부가 어떤 그 교육기관을 만들었을 때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겠죠. 그런 정부 지출을 하게 되고요. 다른 어떤 부서라도 하더라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를 사오기도 하고 상품을 만들어 사오기도 하죠. 책상, 전화기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게 이제 정부 지출이고요. 그 정부에서 행해지는, 민간 부분이 아닌 정부에서 행해지는 돈의 소비, 이걸 정부 지출이라고 합니다. 정부 구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긴 한데 트랜스퍼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에게 돈을 그냥 막 주는 거죠. 이건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이전을 해주는 거죠. 그게 트랜스퍼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은 순수출입니다. 순수출. NX죠. 네,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는 게 GDP라고 했습니다. 그 GDP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나라만 혼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이 일어나고 수입이 일어납니다. 수입이 일어난 물건들 소비되고 있죠. 네, 민간인들 가게에 의해서는 소비될 거고 정부에 의해서는 정부 지출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됐나요? 아니죠. GDP 측정하는데 빠져야 됩니다. 그 크기만큼. 그렇죠? 임포트 부분 빠져야 되죠. 마이너스 M이 있어야 되고요. 엑스포트. 우리한테는 쓰여지지 않았어요. 우리한테는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 물건이 외국에 나가서 소비됐습니다. 그 양만큼은 우리가 생산해낸 거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X-M 순수출이 GDP에 포함된다. 됐나요? 수출액에다가 수입액을 뺀 것만큼 GDP 계산에 넣어줘야 된다. 왜? 국제 무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Closed economy라고 합니다. 폐쇄 경제의 경우에는 NX 부분이 없겠죠. 정부가 없다라고 한다면 G 부분이 없겠죠. 그럼 간단하게 뭐다? Y, GDP는 C 플러스 I다.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정부가 있다. 정부 부분을 우리가 고려한다. 그러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다. 됐나요? 그 다음에 무역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GDP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살펴봤는데 방정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설명 부분은 그다지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지금 뭐 꼭 외우실 필요도 없고 계속 보기 때문에 익혀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각각이 뭘 의미하고 어떻게 집계되는 방식이 있는지만 좀 이해를 하시면 이번 시간에는 충분히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느껴지네요. 자, 삼연등가의 법칙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벤토리 같은 거, 그죠? 팔리지 않은 물건, 생산했는데 팔리지 않은 물건들은 우리 인벤토리로 해서 투자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벤토리, 인베스먼트, 인벤토리라고 하죠. 네. 그게 뭐 의도됐던 의도되지 않았던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지출국민소득 방법으로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 목표가 아니면 그 유용성이 어디에 있다? 최종 생산물 하나하나를 다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지불됐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측정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출액하고 생산액하고 결국은 다 같아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GDP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 GDP 뒷면에 있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GDP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엄청나게 또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거시경제학에서 배우고 그 예 중에 한 가지로 GDP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GDP가 어떤 것이다. 또 뭐 책을 읽어보시고 또 이제까지 알아왔던 내용들과 한번 이렇게 맞춰보시고 GDP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졌으면 합니다. GDP를 응용해가지고 이것저것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언급하고 갈 부분은 GDP와 관련된 국민소득이라는 얘기, 소득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소득하고 같아진다. 그러니까 총소득, 총생산액, 총지출액 뭐 이렇게 쭉 얘기했을 때 요 삼면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세 개가 다 차후적으로 같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측정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우리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 뭐 같은 내용이지만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다시 재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개념들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값으로 뭉쳐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오차들을 통계적으로 아니면 회계적으로 같아지게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법들을 계속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이제 GDP의 개념까지만 이제 살짝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뭐죠? 거시경제학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쭉 흘러가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정부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역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뭐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렇게 세부적인 어떤 시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시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변수를 살펴볼 때마다 거시적 명수 중에 한 가지 오늘은 GDP에 대해서 살펴봤죠. GDP를 어떤 데 많이 쓰는지, GDP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GDP라는 매저, 그러니까 그 측정 도구의 문제점은 뭔지, 한계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GDP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어떤 주제들을 한번 고민해 볼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GDP에 관련된 내용들과 함께 조금 더 다른 변수들까지 연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